안녕하세요. NHN 빅풋 게임 서버 엔진 팀 전만철입니다. 게임 개발을 해보면 유저들의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부분부터 재미를 주는 컨텐츠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유저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게임 서버가 필연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를 어떻게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현해서 서비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에 관해서 잡다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밌는 요소들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기획자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이렇게 나온 기획과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코드로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 이 모든 것들이 게임 개발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프로그래머의 시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죠.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게임 개발 혹은 프로그래밍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엔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유니티 엔진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엔진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을 위한 3D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티는 게임 개발의 허들을 많이 낮춰줬는데요. 많은 메이저 개발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와 인디 개발자들에게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준 걸로 유명하죠. 그렇다 보니까 딱히 프로그래밍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엔진 사용법과 스크립트 수준의 코딩을 학습해서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기획자나 그래픽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유니티를 잘 다루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엔진이라는 건 게임 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은 예전에 한 게임에서 서비스했던 테트리스의 플레이 화면입니다. 혼자 기록을 갱신하면서 플레이하는 전형적인 테트리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유명한 인디게임이죠. 굶지마라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주인공 혼자서 덩그러니 횃불을 들고 있죠. 혼자서 살아남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니티 같은 엔진으로 이런 종류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굶지마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게임 속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컨텐츠입니다. 혹시 앞서 살펴본 테트리스와 이 굶지마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게임들은 모두 전형적인 싱글 플레이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좀 더 흥미로운 요소를 넣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저들 간의 상호작용 어떻습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네. 혼자서 하던 테트리스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유저들이 서로 협동 혹은 경쟁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테트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지마는 굶지마 투게더가 되었고 주인공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유저들이 협동하면서 생존하는 게임으로 그 컨텐츠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즉,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게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확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게임 서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유저 혼자서 플레이하는 테트리스나 생존 게임은 유니티 같은 클라이언트 엔진으로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이걸 여러 유저가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위키 등을 찾아보면 과거에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 정도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멀티플레이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라는 건 여러 유저가 함께 플레이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 개발은 싱글 게임보다 개발하기 까다로운데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은 PC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등에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게임 클라이언트들은 서버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까요? 가장 필수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서버부터 볼게요. 일단 게임 서버라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의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합니다. 게임 시작 메시지라든지 게임 내에서의 이동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또한 접속된 각 클라이언트는 게임 서버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은 유저가 임의의 다른 유저 정보에 접근하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서버에 접속된 각 클라이언트는 게임에서 유저나 플레이어 등으로 추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 혹은 플레이어는 서버에서 각자 자신만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로그인된 상태인지 혹은 게임을 진행 중인지 화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등의 상태 말입니다. 또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각 메시지들의 처리 순서가 보장되어야겠죠. 게임에서 먼저 공격을 한 유저가 억울하게 뒤늦게 공격한 유저보다 판정이 느리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종료했을 때 이런 유저들의 상태를 어딘가에 영구적으로 보관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재접속을 했을 때 이전의 상태를 이어받아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서버端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나열한 기본 기능 외에 추가로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은 서버의 처음 세 가지 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 클라이언트도 다른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킹 기능이 필요합니다. 즉, 서버로 접속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클라이언트도 서버와 미리 정해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도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연동처럼 제3의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요. 혹은 게임 서비스 자체적으로 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인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모두 지원해야 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자, 어떠세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그림 한 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들은 구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직접 구현해야 할까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다른 선택지, 게임 서버 엔진입니다. 앞서 함께 살펴봤듯이 게임 서버를 개발한다는 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검증된 솔루션이 아닐 경우에는 게임 서버를 개발했더라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게임 서버 개발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소 경험이 적은 개발자도 어렵지 않게 게임 컨텐츠에만 집중하면서 게임 서버를 개발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게임 서버 개발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을 위해 유니티 엔진을 선택하듯이 게임 서버 개발을 위해서 게임 엔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 엔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엔빌은 자바 기반입니다. 즉 컨텐츠를 자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바를 선택한 이유는 그 생산성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자바 개발자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도 하고요. 서버 개발자 구인을 해보면 경험 많은 C++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니어 개발자들이 C++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개발하기에는 언어 자체의 기술적 허들과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바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와 더불어 요즘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대학에서 자바를 기반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자바의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 개발 환경이 윈도우즈든 맥이든 자바로 구현한 게임 서버는 아무런 추가 과정 없이 바로 최고의 가성비 조합인 리눅스와
MySQL 기반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각 OS나 플랫폼에 따라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거나 코드 분기를 해야 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플랫폼마다 별도로 빌드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런 자바 게임 서버 엔진인 게임엔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게임 개발 초심자가 간단하게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이건 어떨까요? 우선 여러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들어온 메시지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듭니다. 물론 네트워크 전송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리고 해당 기능은 유저들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유저들에게 릴레이합니다. 이 기능을 익숙한 표현인 방 혹은 게임룸 정도로 불러볼게요. 즉, 클라이언트 하나가 서버에 방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1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해당 방에 모두 들어갑니다. 즉, 클라이언트 2와 3이 방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1, 2, 3은 모두 같은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각 클라이언트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 방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대로 전파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1이 인게임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는 받은 메시지를 방 안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대로 전파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1의 행동을 전파받은 클라이언트 2와 3도 자신의 화면에 다른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니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게임엔비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진짜 저 그림만큼 쉬워집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코드이긴 합니다만 딱 지금 볼 코드의 수준입니다. 수도 코드에서는 게임엔빌의 기본 게임 노드를 상속받고 그 노드 안에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사용자만의 게임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코드의 첫 번째 줄에서 그 게임룸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게임룸은 게임엔빌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기만 하면 기본적인 방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게임룸에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일괄 처리할 하나의 릴레이 핸들러를 등록해주고 세 번째 줄에서 그 핸들러를 구현합니다. 이때도 게임엔빌에서 제공하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하면 끝입니다. 핸들러가 하는 역할은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받은 메시지를 방 안의 모든 유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때 send to all API도 당연히 엔진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참 쉽죠? 방을 만든다, 방에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한다, 그리고 핸들러를 구현한다. 끝입니다. 앞서 살펴본 수도 코드처럼 서버에 방과 릴레이 메시지 핸들러를 작성하면 이 그림처럼 쉽게 여러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게임엔빌 튜토리얼인데요. 유니티로 개발한 직소포질 클라이언트를 2개 실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클라이언트는 1060번 방에 들어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퍼즐 조각을 집어서 이동하면 다른 클라이언트에도 동일하게 상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에 대한 모든 행위를 그대로 다른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게임 서버 개발이 살짝 만만해지지 않으시나요? 이제 게임엔벨을 사용하면 게임 서버 개발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대충이라도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임엔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HN에서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게임들에 사용되었고 그만큼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엔빌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게임엔빌은 자바로 구현된 파이버 기반의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는 고성능 서버 엔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비동기 처리를 알아서 잘 해주는 성능 좋은 게임 서버 엔진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 기반의 노드 단위로 컨텐츠를 구현하고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코드의 구현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즉, 컨텐츠 개발자는 별도의 멀티 스레딩이나 스레드 간 동기화를 위한 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게임엔빌은 기본적으로 TCP/IP 기반의 모든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서비스 중에 서버의 규모를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하나의 노드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클라이언트를 쉽게 게임 엔빌로 연동할 수 있도록 C# 기반의 유니티 커넥터와 타입스크립트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커넥터는 엔진과 통신하기 위한 모든 규약을 편리한 API로 추상화하고 있고 인스펙터 기반의 직관적이고 쉬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싱글 게임 클라이언트를 온라인 게임으로 확장하고 싶을 때 이 커넥터를 기반으로 쉽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서버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테스트 도구를 별도로 구현해야 하지만 저희는 게임 해머라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자바 기반으로 원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언제든 자신이 구현한 게임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게임 엔빌은 노드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그런 노드의 종류를 보여주는데요. 엔진 사용자는 총 4가지의 노드 중 원하는 것들을 용도에 맞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노드는 엔진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노드이고 사용자가 별도로 구현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4가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 노드는 클라이언트의 접속 및 패킷 처리를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대문 역할을 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컨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게임 노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게임 노드더라도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서비스나 채널로 나누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용 컨텐츠 노드와 채팅을 위한 채팅 노드로 나눌 수 있겠죠. 사용자가 보내는 게임 관련 메시지는 컨텐츠 노드에서 처리될 것이고 채팅 관련 메시지는 채팅 노드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구현해서 서비스하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 만일 게임에서 매치메이킹이 필요하다면 그저 매치 노드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구현으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매치메이킹 2가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 외에 레스트풀 처리나 긴 시간의 작업을 요하는 특수 용도로 서포트 노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은 모두 한꺼번에 구성해서 서버를 구동할 수도 있고 서버 규모에 맞춰서 노드 단위로 유연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 노드들의 기본적인 구현은 모두 게임 엔빌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저 기본 구현을 상속받아서 컨텐츠 구현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파란색 글씨의 게이트웨이 노드와 게임 노드는 필수 노드이므로 반드시 구현해야 하고요. 초록색 글씨의 매치 노드와 서포트 노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VM에 게임 엔빌로 구현한 게임 서버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접속 및 패킷 처리를 위해서 게이트웨이 노드로만 구성해서 로드 밸런서에 연결했고요.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서 뒤에 서포트 노드도 구성했습니다. 이는 서포트 노드로 클라이언트의 레스트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함이고요. 실제 게임 컨텐츠가 구현된 게임 노드와 매치 노드는 게이트웨이 노드 뒷단의 사설망 내에 배치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이 게임 서버에 최초로 접속해서 인증하고 로그인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게이트웨이 노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 처리는 엔진에 의해서 알아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증이 필요한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on authenticate 콜백이 호출됩니다. 엔진 사용자는 접속에 대한 인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콜백만 구현하면 됩니다. 만일 접속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인증 성공을 시키고 싶다면 그냥 저 콜백에서 true만 반환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인증 성공한 클라이언트가 게임 컨텐츠 쪽으로 로그인을 하려 합니다. 이때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엔진에 의해서 onLogin 콜백이 호출됩니다. 사용자는 이 콜백만 구현하면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DB에서 유저 정보를 읽어오는 작업 등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단 2개의 콜백만 구현해도 클라이언트는 게임 서버에 로그인을 완료하고 자신의 유저가 생성됩니다. 즉,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사실 이러한 콜백 구현조차도 5에 의한 비동기 처리 덕분에 간단하게 순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Login 콜백에 대한 수도 구현인데요. 보시면 RESTful 요청과 DB 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블러킹 코드들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외부 스레드를 만들어서 위임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킹 코드를 순차적으로 작성했죠. 이는 엔진이 스레드가 아닌 파이버에 대한 블로킹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덕분에 대부분의 로직 구현은 이처럼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순차적인 코드는 의식의 흐름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가독성과 개발 난이도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치노드가 제공하는 매치메이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용자는 매칭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구현만 하면 두 가지 방식의 매치메이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방식의 유저 매치메이킹입니다. 게임 유저들이 매치메이킹을 요청하면 그 유저들의 점수나 실력에 기반해서 같은 게임으로 매칭시켜주는 방식이죠. 나머지 하나는 한 게임 포커와 같은 룸 매치메이킹입니다. 그 이름처럼 방 기반의 게임에서 유저가 가능한 빨리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으로 매칭시켜주는 방식이죠. 이때 최적의 조건이라는 건 사용자가 구현한 매칭 조건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현재 방의 정원이 몇 명인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저들의 평균 화폐 보유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하는 대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된 유저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게임 컨텐츠를 즐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엔빌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하나인 게임 세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정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게임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는 언제든 접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망전환으로 인해 끊길 수도 있고 잠시 먹통 와이파이에 의해 연결되면서 끊길 수도 있겠죠. 이때 접속이 끊겼다고 해서 이전의 게임 세션을 잃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엔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재접속 이후에도 이전의 게임 세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재접속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게이트웨이 노드에 접속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 서버 엔진의 관점에서 게임 엔빌의 몇 가지 특징과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게임 엔빌 시스템은 몇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게임 엔빌은 기본적으로 게임 서버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게임 서버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게임 엔진 사용자는 저 빨간색 박스의 컨텐츠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게임 서버와 연동할 클라이언트 개발을 도와주는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유니티 엔진을 위한 C# 커넥터와 웹 클라이언트를 위한 타입스크립트 커넥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임 서버란 것이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서버 개발자들이 자체적인 테스트 봇을 만들어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저희 게임 엔빌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도구인 게임 해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기능 테스트는 물론이고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은 모두 온라인 게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게임 서버를 단순히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게임 서버를 배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에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요. 패치도 해야겠죠. 개발 이외에도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해외 서버 호스팅 광고 배너인데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배포하고 몇 번의 클릭만 하면 구동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홍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서버 운영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마인크래프트 서버 운영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호스팅 서비스를 선택하고 싶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게임 엔빌도 마찬가지로 게임 서버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배포와 운영, 모니터링 등 게임 서비스 전반에 걸친 유용한 기능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바로 게임 엔빌이 NHN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클라우드화 되어 있지 않은 게임 서버 엔진이라면 개발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더라도 막상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운영 도구는 물론이고 배포 프로세스까지 직접 다 만들고 챙겨야겠죠. 하지만 게임인빌은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NHN 클라우드에서 게임인빌 상품을 활성화하게 되면 콘솔을 통해서 게임 서버의 배포는 물론이고 운영 및 모니터링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게임인빌 사용자는 더 이상 자체적인 운영 도구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모니터링을 위해 서드파티를 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인프라마다 게임 서버 바이너리를 배포하고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VM마다 원격 접속하는 등 반복적이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NHN 클라우드상에서 저 노란색 박스의 콘솔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NHN 클라우드의 게임인빌 콘솔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핵심적인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게임인빌은 알파 버전만 열려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한창 정식 상품화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일부 UI는 통일성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제 버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콘솔을 통해서 게임 서버를 생성, 삭제는 물론이고 여러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버 관리 페이지인데요. 서버 구동 현황은 물론이고 각 서버들의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서버의 상태를 서로 다른 색깔로 보여주고 있고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탭 메뉴를 보시면 서버 관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도 할 수 있으며 배포 파일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까지 모두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서버를 생성하면 이런 UI가 제공됩니다. 기능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관리자가 서버에 임의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버의 어떤 바이너리, 즉 어떤 서버 실행 파일을 배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버 배포 파일들의 히스토리 관리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페이지에서 설정한 구성으로 서버를 총 몇 대 구동할 것인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대수만큼 VM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발급해서 서버 구동까지 한 방에 자동 처리해 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버 구성에 대해서 오토스케일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스케일 관련해서는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앞서 게임인빌은 노드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 생성 과정에서 어떤 노드를 몇 대 구성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게이트웨이 노드 4개, 매치 노드 1개, 그리고 총 3가지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 게임 노드를 각각 3개, 2개, 4개 구성했습니다. 즉, 총 14개의 노드가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로 구동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한 서버를 어떤 스펙의 VM 인스턴스에서 구동할 건지 결정합니다. 지금 선택된 인스턴스는 8코어 16기가 메모리를 가진 M2 상품이네요. 그리고 이런 서버들을 논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태그를 설정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버 생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단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서버 바이너리를 자유롭게 노드 단위로 구성해서 원하는 VM 인스턴스에 배포하고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VM 인스턴스는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성된 VM 인스턴스에 대한 관리 기능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토스케일까지 가능하죠. 게임 서버와 클라우드가 이렇게까지 유기적으로 연동되다니 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성해서 구동된 서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대시보드인데요. 전체 인스턴스와 노드 정보는 물론이고 게임 유저와 생성된 방, 그리고 세션의 개수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동시 접속자 추이는 지속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갱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저 분포 정보나 시스템 모니터링 등 게임 서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스케일은 잘 알고 계시는 그 기능이 맞습니다.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이 알아서 서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주는 기능이죠. 스케일 그룹 단위로 동작하며 최소와 최대 서버 대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오토 스케일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준 매트릭 값들을 증설 혹은 감축 조건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서버 스케일 그룹에 CPU 사용률이 70% 이상이고 메모리 사용률이 70%를 넘어가면 증설하도록 설정했다면 운영자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서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도 해당 매트릭 수치에 도달하면 오토 스케일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서버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웹 서비스라면 이런 오토 스케일의 구현과 적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웹 서버는 상태가 없으니까 그냥 서버를 내리거나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트풀한 온라인 게임 서버는 각 서버마다 고유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서버나 그냥 내리거나 올리면 전체적인 게임 상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게임 엔빌만의 세이프 퍼즈라는 특수한 기능이 사용되는데요. 임의의 게임 노드를 내리기 전에 해당 노드에 속한 유저와 방 등의 상태 정보를 유효한 다른 게임 노드로 전송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발지 노드와 도착지 노드가 있습니다. 출발지 노드는 퍼즈할 노드, 즉 내릴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내리기 전에 출발지 노드에 속한 모든 유저와 방 등의 상태 정보를 도착지 노드로 트랜스퍼할 겁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 게임 중이던 유저들은 자신들이 노드 간 이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이프 퍼즈는 서비스 중에 무정지로 특정 게임 서버만 패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 스케일의 감축 정책 또한 이 세이프 퍼즈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게임 해머입니다. 게임 해머는 이름 그대로 엔빌, 즉 모루를 내려치기 위한 망치입니다. 게임 서버에 원하는 만큼 부하를 인가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기능이나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해머 또한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VM 인스턴스에 바이너리를 배포해서 구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0대의 VM 인스턴스 중 8대에 게임 해머 바이너리를 배포해서 게임 서버로 부하를 인가하면서 성능 테스트하는 화면입니다. 테스트 진행 내역은 관련 정보와 함께 이렇게 히스토리가 관리됩니다. 특정 버전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혹은 성능 저하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렇게 게임 해머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지원은 사용자가 만든 게임 서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막강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서버를 개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NHN 클라우드 상의 가이드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라인 게임 개발을 계획 중인데 자체적인 서버 솔루션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혹은 게임 서버 개발자가 부족하다면 NHN 클라우드의 게임 엔비를 사용해 보시길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간 웨비나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성수님을 대신해 오실 분은 제가 알기로 이선균의 목소리를 가진 엄청난 맞아. 하네요.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어느 분이 오시는 거지? 이대로 물러나면 되는 건가요? 어? 제 목소리는 이성균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언박싱을 통해 알아보는 NHN 클라우드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진행자분께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지난달 저희가 했던 마지막 멘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 달에는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이선균 목소리를 가지신 개발자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개발랩의 김준현 전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개발랩에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현님.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NHN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플로우라는 상품과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로그앤크래시 서치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를 가진 김준현님과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가 오픈소스인 오픈스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스택은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NHN 클라우드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의 멤버로 참여하면서 오픈스택의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에서는 주기적으로 서밋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6월 초에 베를린에서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서밋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다녀오면서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의 현장을 짧게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픈스택을 포함한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들의 축제인 오픈 인프라 서밋이 2년 만에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 인프라 서밋이 열리는 베를린에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2년 만에 열리는 그 축제 현장을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So I'll let Sunny take the honors. Thank you. All right, I'd like to ask everyone to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our winner for the Superuser Awards this year, which is Angus and Brady. 네, 아직 해외여행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서밋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오픈소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현재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볼까요? MSP 온사이트 교육입니다. 성수님 혹시 NHN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MSP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MSP요? MS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MSP가 어떤 것인가요? 네,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고객의 서비스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의 컨설팅부터 도입, 그리고 사후관리 및 운영까지도 지원하는 기업이고 요즘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잖아요. 이런 NHN 클라우드에 MSP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고객들이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상세한 특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나의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싶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설정으로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MSP는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소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SP에서 먼저 NHN 클라우드를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NHN 클라우드에 고객의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MSP에게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돼요.
지난 5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NHN 플레이 뮤지엄에서 파트너사인 SK MSP 파트너 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MSP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 옆에 NHN 클라우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교육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NHN 클라우드원 언박싱 시간에서는 사용자 대상으로 NHN 클라우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심화되어서 MSP 대상으로도 교육이 확대되는군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NHN 클라우드가 살고 있는 곳 NHN 클라우드의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하고 구축한 도시명 데이터 센터 NC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오는 건물이 바로 NHN 클라우드의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NCC입니다. NCC는 NHN이 보유한 장기간의 대규모 인프라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빠르고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NCC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의 심장, 혈액과도 같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NCC는 데이터 센터의 등급 분류 기준인 티어 3를 모두 준수하였고요. 일부는 티어 4를 적용했습니다. 동판교 변전소와 서판교 변전소로 이중화된 전력을 구성하였고요. 공용 선로가 아니라 전용 선로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전기를 그냥 공급받는 게 아니라 두 곳의 변전소로부터 전용 선로로 공급받는다니 전기가 끊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전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냉방입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서버에서는 엄청난 열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적절하게 식혀주어야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NCC는 인체 온도 유지 방식과 유사한 간접 기화 냉각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외기에서 유입되는 오염, 습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죠.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의 전기 공조 설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DCIM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모든 설비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기를 포함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NHN 클라우드는 NCC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2020년에는 전력 효율 지수를 나타내는 PUE를 연평균 1.33으로 유지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입증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평균치인 1.59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소비자 시민 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요. 2020년에는 에너지 효율 목표제 우수 사업장으로도 선발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NHN 클라우드는 친환경, 고효율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NCC가 회사 사무실에서도 바로 보이잖아요. 저도 출근하면서 NCC를 종종 보는데요. 저 건물 안에 이렇게나 대단한 기술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벌써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소식은 리전 간 블록 스토리지 복제 기능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디스크입니다. 간편하게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을 해제한 후에도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블록 스토리지는 다른 리전에 있는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NHN 클라우드는 다른 리전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전 간 블록 스토리지 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한 리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재복구, 즉 DR 구성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겠죠? 블록 스토리지 복제는 매우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콘솔에서 복제할 원본 블록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블록 스토리지 복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옆에 화면처럼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에 복제할 리전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블록 디바이스를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준현님, 오늘 처음으로 한번 출연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보니까 NHN 클라우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새로운 내용도 알아볼 수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현님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NHN 클라우드원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